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김여환 지음 청림출판 2. 지는 꽃도 아름다워라. 호스피스의 꽃은 의사가 아니라 봉사자다. 호스피스 봉사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며 자원봉사 중에서도 가장 고생스러운 일이다. 물 한 모금 떠마실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환자의 입술을 봉사자는 단비 같은 물로 적셔주고 피고름이 줄줄 흘러나오는 몸을 정성껏 씻기고 닦아준다. 하지만 봉사자가 아무리 따뜻하게 보살펴도 환자는 떠난다. 때로는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기도 한다. 허망하게 떠나는 환자를 그저 말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일이 호스피스 봉사이다. 호스피스 봉사는 그 허망함과 싸우는 일이다. 불교 호스피스 봉사단의 일원으로 2년째 우리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미양씨. 검정 안경테를 쓰고 머리카락을 학생처럼 질끈 모아묶은 그녀는 중년에 접어든 나이인데도 소녀처럼 순수하다. 아담한 몸매에 다소곳한 인상을 가진 미양씨지만 그녀가 한번 웃음보를 터뜨리면 맨 끝의 병동까지 울려 퍼진다. 지금 미양씨는 우리 병동의 핵심 멤버로 활동 중이지만 처음에 나는 그녀를 오해해서 살짝 싫어할 뻔했다. 미양씨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녀가 진료실로 나를 찾아왔다. 과장님, 303호의 갑수 아저씨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노래만 나오는 방송 채널을 알아봐 주시겠어요? 간호사실에 부탁해보죠.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떨떠름했다. 미양씨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니 들어왔을 때처럼 불쑥 나가버렸다. 나는 그녀의 부탁이 당황스러웠다. 환자에 대해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호스피스 센터장인 내게 방송 채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녀가 진짜 환자를 위해서 부탁한 건지 자신이 열심히 봉사한다는 걸 과시하려는 건지 살짝 의심까지 들기도 했다. 호스피스 병동이 처음 생긴 5년 전, 나는 어느 목욕 봉사단체 때문에 불쾌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 단체가 목욕 봉사를 빌미로 자기들이 원하는 특정 종교인을 병동에 파견시켜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 뒤 좋은 목욕 봉사단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미 생겨버린 실망스런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미양씨를 순수하게 대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밑바탕에는 그때 일로 인한 상처와 불신이 깔려 있었는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든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드러나는 법. 초짜 의사 시절의 나처럼 초보 호스피스 봉사자였던 미양씨도 세련되지 못한 행동으로 사람들로부터 종종 오해를 불러들였다. 미양씨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봉사하러 온 지 1년쯤 지나서였다. 요즘 나는 회진을 다닐 때 미양씨가 있는 병실을 피해 다닌다. 그녀가 나보다 호스피스를 더 잘하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에게 편안하세요? 통증은 없어요? 다리가 부었나요? 등의 의학적인 물음으로 접근할 뿐이다. 그러나 미양씨는 환자와 지루박을 추고 수다를 떨고 때로는 진한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는다. 불교 봉사단인 그녀는 불교 경전을 읽어주는 것은 물론 환자가 원하면 찬송가를 불러주고 청국장을 좋아하는 환자에게는 직접 만든 청국장을 병동까지 배달한다.
환자들이 미양 씨의 방식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녀의 실력을 누구보다 인정하고 신뢰한다. 43살의 위암 환자인 연숙 씨를 바꿔놓은 사람도 미양 씨였다. 내가 처음 연숙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잘 먹지 못해 광대뼈가 붉어져 있었다. 그래도 내게는 흑진주처럼 반짝이는 예쁜 눈만 보였다. 건강했을 때는 미인이었을 게 분명한 그녀는 얌전하고 다소곳한 성정이었다. 병동에서 만돌린 연주 감상이나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열리면 부끄러운 듯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살그머니 자기 방으로 돌아가던 그녀. 그런 연숙 씨가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머리에 반짝이 두건을 두르고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열창하고 있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다. 두건이 예쁘네요. 노래도 잘 부르시고요. 고마워요, 선생님. 여기에 와서부터는 통증이 없어져서 기분이 좋아요. 밝아지셔서 제가 더 고마운데요. 미양 씨가 한 말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모두 가야 할 끝은 같다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때까지 살면 된다고.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미양 씨가 퍼뜨리는 행복 바이러스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던 연숙 씨를 용기 있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았고 무채색의 병실을 화사하게 물들였다. 미양 씨가 있는 곳을 지나칠 때마다 끊이지 않는 말소리와 웃음소리에 내 마음까지 환해졌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어느 날 연숙 씨의 남편이 경주로 가족여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연숙 씨는 고3 수험생 아들의 공부도 염려될 뿐더러 여행지에서 찾아올지 모르는 통증도 걱정되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다. 초롱초롱했던 검은 눈동자는 빛을 잃어 흐릿했고 피하 지방이 빠진 눈꺼풀은 잠을 잘 때도 감겨지지 않았다. 형편없이 여윈 얼굴과는 반대로 하체는 퉁퉁 부어 신발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연숙 씨가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를 바랐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짧은 길이 혼자 먼 길을 떠날 때 추억이 될 수 있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수줍음 많은 예전의 연숙 씨가 아니었다. 연숙 씨는 나의 바람대로 용기를 내어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다. 돌아온 뒤 연숙 씨의 아들은 엄마가 잠만 잤다고 투덜거렸지만 하루에 한두 차례 돌발성 통증이 있던 그녀가 응급약을 고스란히 남겨온 것을 보면 행복한 여행이었던 게 틀림없다. 연숙 씨가 여행지에서 꺾어온 벚꽃가지를 작은 화병에 꽂아 창가에 올려두었더니 병실에 봄 기운이 완연했다. 벚꽃가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미양 씨와 연숙 씨의 얼굴이 봄볕보다 환했다. 두 사람은 죽음을 인연으로 서로의 인생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다. 벚꽃이 모두 질 무렵 연숙 씨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앙상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아내를 보며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아름답게 지는 꽃은 없어도 깨끗하게 지는 꽃은 있네요. 아들은 눈물 젖은 얼굴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몽땅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젊은 날 만개한 꽃처럼 아름다웠던 연숙 씨를 사랑했을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움이 지고 난 뒤 그때와는 또 다른 애틋함으로
그녀를 보듬었을 것이다. 연숙 씨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뒤 미양 씨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진료실로 찾아왔다. 과장님, 저는 지는 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씨가 떠나고부터 그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연숙 씨 장례에도 가고 49제에도 참석했는데 그러면서 지는 꽃에 애정이 생겨요. 요즘은 힘없이 시들어가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어요. 솔직히 지는 꽃이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아름답게 지는 것보다 깨끗하게 진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연숙 씨의 남편이 했던 말을 빌려 그렇게 대답하자 미양 씨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퇴근하면서 생각해보니 센터장이라는 내 직책 때문에 미양 씨가 말을 아낀 게 아닌가 싶었다.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 또한 내 기준일지 몰랐다. 환자들의 마지막 얼굴은 편안하다 못해 환하기까지 하다. 그 얼굴들은 우리에게 죽음 자체는 힘들지 않으니 두려워 말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보인다. 미양 씨는 우리를 위로하는 그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리라. 피고 지는 꽃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지개처럼, 사람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 말기 암 환자의 외향이 아무리 추하게 변해가더라도 묵묵히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그 모습을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쓰러져가는 존재를 아름답게 여기는 미양 씨의 마음이 아닐까? 미양 씨, 당신 말처럼 지는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호스피스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3.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불편한 진실도 마주보세요. 나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지만 드라마는 크게 시간을 내거나 마음을 먹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는 것만으로도 볼 수 있으니 내 일상에서 가장 손쉬운 휴식인 셈이다. 청각 장애인의 사랑을 그린 내 마음이 들리니가 방영되었을 때 나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챙겨보았다. 드라마는 사랑, 배신, 복수의 굴곡을 거쳤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등장인물들은 화해했고 주인공들은 결혼에 골인했다. 마지막 회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드라마가 남긴 여운에 한동안 훈훈한 기분으로 지냈다. 나도 대다수 사람들처럼 해피엔딩을 좋아한다. 드라마가 이어지는 내내 주인공이 불운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더라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문득 안도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이야. 이제 주인공은 행복해지겠구나 하고. 마지막 회가 중요한 건 드라마만이 아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닫는다. 호스피스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허구인 줄 알면서 드라마조차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인데 현실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하랴. 통증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해피엔딩일 것이다. 나는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삶을 끝내는 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웰다잉 지도자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았고 입관 체험도 해본 적이 없다. 사전 의료 지시서나 유서 등으로 삶을 미리 정리해둔 사람들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한 가지는 나쁜 소식이다. 그들은 자신이 암에 걸렸고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죽음관이다. 죽음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죽음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자식을 앞세운 사람이나 장애인이 남들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져서야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긍정적인 죽음관도 나쁜 소식을 안 후에야 가질 수 있다. 나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죽음관도 없는 셈이다. 문제는 가족 사이의 정이 두터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알리는 걸 힘들어한다는 사실이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도 성격이 급하고 성마른 분이셨어요. 말기 대장암이라는 걸 알면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보호자분께서는 배가 많이 아프셨던 적이 없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거나 위장 내시경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랬지요. 그때 어떠셨어요? 원인과 병명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약을 먹지 않아도 통증이 조금 덜해지지 않던가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더 무섭고 두려우실 거예요. 그동안 아버님께서 얼마나 많은 검사를 받으셨어요? 분명히 아버님도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도 벌써 눈치챘을지 몰라요. 저희가 간접적으론 알려드렸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자분이 허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판단이 서질 않네요. 더 나빠지시는 건 아닌지. 물론 알려드리고 나빠지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죠. 나빠지지 않더라도 처음 며칠 동안은 많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거예요. 때로는 약물도 도움이 되고요. 사실을 숨길 때는 진심 어린 말을 건네기 어렵지만 환자가 사실을 알고 나면 대화도 쉬워져요. 그렇게 며칠만 견디면 대부분은 안정을 찾게 돼요. 오히려 고마워하시기도 하고요. 다소 거칠거나 모간한 성격이었던 환자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따뜻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나는 늘 말이 많아진다.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설득한다. 포기할 수가 없다. 내 말에 따라 누군가의 마지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을 알면 불안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왜 환자들은 더 편안해질까? 나는 그것이 진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암 환자를 아프고 나약한 존재로 단정짓지 않고 아프기 전과 같은 인격체로 대접한다면 우리는 환자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해도 불효자식이 아니다.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해도 잔인한 남편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만 나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 아니, 그를 사랑하니까 나쁜 소식이라도 알려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환자는 그의 성정대로 뒷정리를 할 것이다. 누군가는 책상 서랍을 깨끗이 치워놓을 것이고 누군가는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가족들의 심정에 비하겠느냐마는
80살이 된 인생의 대선배이자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내 환자에게 비극적인 말을 꺼내는 것은 내게도 마음이 휘청거리는 일이다. 나도 백색 가운을 입은 의사이기 전에 된장 냄새 풀풀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다 호스피스 경험이 쌓이면서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환자가 통증 조절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통과 통증의 문제에 비하면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오히려 나중 문제다. 사랑하는 이가 아프지 않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쁜 소식을 알릴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다. 70이 넘은 태호 할아버지는 기침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는 말기 폐암. 이미 뼈까지 전이 되어 수술도 소용없었고 항암 치료도 힘들었다. 할아버지와 세 딸은 태호 할아버지가 다혈질의 불같은 성미라고 했다. 이번 첫날 할머니가 나를 찾아와 신신당부했다. 저희가 사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는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을 알면 안절부절 못하다 일찍 세상을 떠날까봐. 그러니까 선생님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는 통증과 선망, 급성 치매처럼 의식이 흐려져 대화가 되지 않고 착각과 망상으로 헛소리를 하는 의식장애를 덜 겪어요. 할아버지도 지금 상황을 아시고 나면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저희는 자기가 폐암이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죽을 거예요. 꼭 비밀로 해주세요. 절대로 알리시면 안 돼요. 나는 폐암인 경우 보호자를 설득해서 반드시 환자에게 알렸다. 말기 폐암은 호흡 곤란이 심하기 때문에 병을 알고 있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숨이 찬 것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숨이 찬 것은 공포의 정도가 다르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환자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더 숨이 차고 숨이 차오르면 그만큼 또 불안하고 두렵다.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환자는 지쳐가고 편안한 죽음은 점점 멀어진다. 몇 번이나 할머니와 세 딸을 설득했지만 사실을 알면 죽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에게 값비싼 대체요법 주사제를 놓기 원했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내가 정답이라 믿고 있는 것이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결국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태호 할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태호 할아버지의 오른손에는 엄지와 중지가 없었다. 두 손가락이 없는 할아버지의 손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의 삶에 많은 사연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할아버지에게서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인생을 개척해온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긍지가 느껴졌다. 훌륭하게 성장하여 출가한 세 딸과 사회적인 성공이 그가 가진 긍지의 바탕이었을 것이다. 호스피스에서도 할아버지는 적극적이었다. 특히 책을 읽어드릴까요? 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다. 어느 날 책을 읽어드릴까요?에서 자원봉사자가 마법의 설탕 2조각이라는 책을 읽어주었다. 설탕 과자를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동화인데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 보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마법의 설탕 2조각을 4권 사서 손자들에게 선물했다. 테오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을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 4권의 책이 자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회진에 갈 때마다 테오 할아버지는 물었다. 의사 선생, 내가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는데 왜 그런 거지? 의사 선생,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그런 거야? 오늘은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왔어. 왜 그런 건지 말 좀 해줘. 테오 할아버지가 그토록 답답해하는 왜에 관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아니, 익사 위기에 처한 사람보다 할아버지의 공포감이 결코 덜하지 않을 터였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터지고 피가 나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초조해했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통증은 마지막까지 조절되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끝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나쁜 소식을 알면 빨리 죽는다는 근거 없는 상식은 환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가족들은 자신의 병명을 모른 채 고통스럽게 떠나는 환자를 통해 죽음은 힘들고 무서운 것이라 인식하게 되고 환자는 자신의 마지막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기회마저 놓쳐버린다. 나쁜 소식을 알릴 때 나는 환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날마다 조금씩 알린다. 죽음의 5단계 가운데 첫 단계가 부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 환자는 천천히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죽음감과 맞닿아 있는 수용으로 나아간다. 부정은 단지 나쁜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 몇 년 전만 해도 암이라면 무조건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암의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을 전하는 보호자가 많아졌다. 그러나 환자에게 암이라는 나쁜 소식까지는 알리더라도 말기암이라는 극도의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항암제가 듣지 않는 말기암의 상태가 되면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 망설인다. 알려야 하나, 숨겨야 하나. 80살인 현우 할아버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대로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맏딸이 모든 사실을 찬찬히 말해주었다. 할아버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셨다. 현우 할아버지는 암성 통증이 심해지자 호스피스에 들어왔다. 첫날 진찰을 할 때 내가 물었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병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할아버지는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배 안쪽에 묵직하게 눌리는 게 있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난생 처음 겪는 느낌이야. 이게 밤에는 더 심해져서 도통 잠을 잘 수 있어야지. 뭘 먹으면 더 답답해지고. 서울의 병원에서 패치를 줘서 붙였더니 통증은 덜한데 몸이 왜 이렇게 가라앉는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하루 종일 축 처져서 잠만 자니까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 잠 안 오는 약은 없는가? 복부에 기분 나쁘고 묵직한 통증이 있고 밤에는 더 심해지고 진통제를 쓰면 졸리신 거네요. 옳지, 그거야.
할아버지가 졸리신 건 진통제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떤 약이라도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때문에 할아버지께 꼭 필요한 약을 빼버리면 좋지 않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제가 적절하게 조절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진통제를 쓰시면 좋겠어요. 잠이 오는 증상을 예방하는 약과 같이 써볼게요. 통증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아플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한밤중이라도 미안해 하시지 말고 꼭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워낙 점잖은 분이라 한밤중에 돌발성 통증이 왔을 때 무턱대고 참으실까봐 그렇게 당부했다. 일주일이 지나 졸리지도 않고 돌발성 통증도 겪지 않게 되자 그는 진료실로 나를 찾아왔다. 오늘 오후에 내가 시내에 마지막으로 볼 일이 있거든. 외출을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외출을 허락해드렸고 할아버지는 짧은 외출 후 다시 입원실로 돌아오셨다. 퇴근하기 전 할아버지의 병실 앞을 지나면서 보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창밖에 나무며 하늘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혼자만의 상념에 빠져 계신 것 같기도 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볼 일이 무엇이었을까 내심 궁금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내려온 맏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 삼남매한테 선물을 하나씩 보내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겠죠? 그날 오후 자식들에게 줄 선물을 신중히 고르고 계셨을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의 마지막 볼일은 자신이 떠난 뒤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일이었던 것이다. 책을 읽어드릴까요?에서 자원봉사자가 읽어준 마법의 설탕 2조각을 듣고 온 할아버지는 오후 회진 때 나에게 흑설탕 사탕을 2개 건넸다. 마법의 설탕이야. 조심해서 먹어. 사탕 2개. 삶의 끝에서 농담을 건넬 여유. 그것이 할아버지가 내게 건넨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을까? 2달 후 그는 말기 선망도 없이 고요한 모습으로 임종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 떠날 때가 왔다는 것은 인생의 큰 사건이다. 환자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으로 숨기기만 하면 환자는 비현실적인 희망 뒤에 드러난 절망을 감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해버린다. 그렇게 환자는 남겨진 삶을 여행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다. 나쁜 소식을 알고 난 뒤의 부정은 참된 긍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 과정은 반드시 지나간다. 죽음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등 뒤로 다가온 나쁜 소식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은 아니다. 나쁜 소식을 불행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선 떠나는 자에게나 남는 자에게나 슬픔을 견딜 용기가 필요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화하는 것 같은 슬픔이 지나가면 평온이 찾아온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떠날 사람과 함께 죽음의 문턱에 서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응어리진 일에 관해 화해하며 서로의 슬픔을 애도하고 위로할 것이다. 그것이 진짜 해피엔딩이다.